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14%, 그리고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100억, 그리고 기관들이 1조 넘는 큰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303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첫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생전 코스피 3000시대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박스피 경험을 좀 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18년도, 19년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아닙니까? 게다가 20년도 되어서 좀 가나 싶었더니 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반기에 찍었다가 들어올려서 드디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3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지나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견디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여하셔서 정말로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카페에서 꼭 오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산가가 되었을 때 정말로 크루즈에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튼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바로 미국의 상원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있었는데 이 투표를 통해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52석, 공화당이 48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상원은 민주당이 따먹게 해버렸습니다. 행정부를 이렇게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원도 오늘 가져갔고, 그러면 하원도 민주당이고, 그러면 다 이 민주당이다 아닙니까? 예전에는 좀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표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예고해왔던 독과점 규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우리가 봐왔다 아닙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서로 싸우느라 재정 지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요게 좀 뇌리에 남아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니까 공화당은 낙동강 오래할 때 버려서 마음대로 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민주당이 그동안 돈 푼다 그랬어요. 실제 저렇게 여건이 되는데 안 풀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은 달러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도 엄청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지금 이렇게 자잔하게 늘어나는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연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돈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돈 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돈 푼다 하니까 이거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전 세계로 달러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난번 OECD에서 보면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 이후에 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지금 돈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호재된 뉴스가 많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 정부에서 하던 재정 부양이든지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든지 어떻게든 이 경기 부양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또 치료제, 백신 소식도 나오면은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개선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호재가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호재가 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은 언제 또 급변할지 모릅니다. 예상되는 악재는 바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간혹 지금 현재 뉴스에서 백신 맞는 분들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독감 백신보다 10배 넘게 위험하다. 이런 뉴스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 거를 기피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확진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건을 제가 봤는데, 만약에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전히 노출되면 걸린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래 되면 이거는 정말로 파급적인 굉장한 악재가 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런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파산, 즉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죠. 오랜 기간 사람들을 이동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못 살겠다 자영업자 이래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헌법 소원을 넣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게 참 미미하고 또 게다가 빚을 갖다가 준 거잖아요. 빚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 지원이. 실제 준 돈은 굉장히 작고 빚을 내서 버티라는데 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빚 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이게 점점 더 길어지게 된다면 이 파산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저게 파산이 굉장히 수면 아래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저게 드러나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정말로 저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리 인상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악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 관리도 동시에 지금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시장이 좋다 해서 몰빵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은 것은 뭐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묶어버려서 그렇죠. 집을 팔아도 이렇게 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다가 이 좀 상황이 좀 맞물리면 20% 추가, 20% 추가, 그리고 30% 추가해서 세금을 더 내버립니다. 만일 뭐 30% 정도 구간에 걸리게 되면은 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현재 팔리는 만무할 거고 다 주택자들이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수요 억제 정책인데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나중에 언젠가 거품이 꺼질 때 우리나라 경제를 한 방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파산의 위험 그리고 가난의 위험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세게 맞는다. 진짜 아플 겁니다. 지금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당해보면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막 무너질 때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 사서 텃밭이나 이렇게 지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것도 권장합니다. 아예 돈이 많다 그러면은 좀 자산을 안배해서 유동성 관리를 하고, 나는 시간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게 안 된다 하면은 저도 농촌에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예치 않으면, 촌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 생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상황이 만약 우리나라에 닥치면 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해외로 나가든가 아니면 풀 뜯어먹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위험은 언제든지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투자 비중 주식이 50, 현금 50 딱 유지를 하면서 자기 투자한 거 보고서 주식으로 너무 많은 비중이 쏠려 있다면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는 현금 비중이 더 많다 하면은 주식을 사는 쪽으로, 그리고 뭐 적당하다면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계속 전략을 취해서 들고 가야 되겠죠. 주식 투자 관련해서 몰빵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이 심리가 어떤가, 예전에 시타컴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올려드렸는데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 영상입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시트콤인데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저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잠시 그때 소개해드렸듯이 뭐 지금은 액면 분할이 좀 됐지만 요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요 시기에 6,000원 했습니다. 지금 83,000원하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13만 6천 정도 하는데 그때 2,500원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그때 4만원 했는데 현재 94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게 보면은 10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 떨어졌다니까 요 노주현 씨께서
그러면 1억 정도 SK 하이닉스 좀 더 사자. 이렇게 이야기 나는 장면도 있었어요. 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수익률이 무려 2244포인트가 튀었더라. 이게 참 그때 손절로 손절했기 때문에 이렇대요.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나눴다면 2244포인트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튼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꼭 오르지 않은 종목을 몰빵해서 한 종목만 10년, 20년 보유하다가 안 좋은 사례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오릅니다. 따라서 여러 종목 이렇게 분산해서 쭉 오래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중에는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잃어봤자 100%잖아요. 그냥 요 투자는 원금 전부 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르면 어떤 거는 이런 것처럼 투자 원금에 22배를 벌고 뭐 18배를 18배를 벌고 어떤 거는 뭐 50배를 벌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여러 종목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권합니다. 꼭 한 종목 몰빵해서 욕심지기면서 몰빵하다가는 대박 칠 수도 있지만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고 분산해서 간다면은 다 부자 돼요. 어느 정도는 다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올랐을 때 정리를 해야지. 예전에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그런 기호가 있더라고요. 자산이 200억까지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빵원입니다. 빵원. 왜 그렇게 됐겠어요? 한참 비트코인 잘 나갈 때 정리했으면 됩니다. 욕심 그만 부리고. 차라리 100억이 될 때 정리를 해서 이 100억, 난 100억밖에 없다 하면 이 200억 가는 동안 얼마나 속에 서르겠습니까? 들고 있으면 200억이 되는데. 그런데 최종 결과를 생각해서 빵원이 될 걸 생각하면 이 100억이라도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200억까지 갔대요. 그런데 그게 50억이라도 팔았으면 나머지 갈 때마다 참 고통스럽겠죠. 주위에서 병신 같은 놈 하고 그 소리도 듣겠지만 나중에 빵원 될 거 생각하면은 이 50억이라도 지키고 있는 게 어딥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편다 그랬다 아닙니까? 집을 지금이라 팔아서 아니면 지금 당장 팔라는 건 아니고 특정 시점에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있다면 지금 현재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을 못 판다니까는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완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이 시장이 떨어질 때 못 팝니다. 그냥 못 팔아서 그게 내 집이면 집이라도 덩그리 남지만 문제는 거기 부채로 떠안고 가지고 있는 집이다 아닙니까? 그때 되면 집도 날아가고 내한테 남는 것은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남아요. 욕심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부자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한 방에 그렇게 로또 맞아서 이렇게 부자 되는 경우 있긴 하지만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돈은 벌면 다가 아니고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부자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죠. 서민들은 배우려고 배울 수도 없어요. 왜 못 배우느냐? 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긴 내지만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한 부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걸 왜 가르쳐 줘요? 이걸 절세를 갖다가 이걸 책으로 펴서 낼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인 건 내지만 이 절세 방법을 책으로 내면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아끼네. 바로 갖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절세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절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금 관계를 철저히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쭉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돈을 들고 있어 보았어야 알지. 돈을 갖다가 100억을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는 부동산에 얼마, 주식 얼마, 여튼 이렇게 저렇게 잘 돌려갈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100억이 툭 생기면 할 게 그냥 은행에 넣어놔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투자를 진행해 본 적이 없잖아. 세금을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시중에 보면은 부자 관련된 책들 많이 나오죠.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입니다. 뻥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 진짜 실질적인 내용은 이 세금 절세 관련 부분이고 이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리라든지 부의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중에 없어요. 또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책 백날 읽어봤자 헛방이에요. 그거는 경험해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단 한 번의 경험인데 그 한 번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냥 떨어지죠. 그럼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서 일정 수준으로 가야 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돈을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들 학원 열심히 보내서 좋은 직장 가지게 만들면 부자 될 줄 아는데 그러면은 그냥 훌륭한 노동자가 되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계속 해봐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돼요. 마인드가 다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1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 이 금융투자에서 저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일시적으로 이 정도 들어왔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18개 종목이 됩니다. 이 종목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어요. 따라서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오늘 저녁에 쭉 정리를 해서 살펴보고 내일 뭐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